코로나 팬데믹에 휘청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2, 3개월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측이 쉽지 않죠.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심층 분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금융센터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가장 빨리 체크할 수 있는 곳이죠.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제금융센터를 이끌고 있는 최재형 원장 모시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제금융센터 제가 24시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곳이다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어떤 일을 좀 하는 곳인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그런 내용이 없겠습니다만은 1999년에 설립이 된 기관이고요.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97년에 IMF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은 정부가 국제금융 상황을 너무 몰랐다. 그래서 위기가 도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반성에서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해서 국제금융시장을 좀 밀착 좀 감시를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미션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24시간 지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은 정부에 직접 바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인력이 24시간 국제금융시장을 밀착 감시하니까 요즘 시장 동향을 제일 빨리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글로벌 국제금융시장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 이거 아마 예상했을 이슈겠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 테이퍼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두 가지가 아마 제일 큰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실물 부분에 부담을 주는 이슈고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금융 부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죠.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백신 보급이 이게 딱 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조기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게 지금 오래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고요. 경제 심리에 조금 안 좋은 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준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정책 당국이나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취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와 이제 그 테이퍼링. 그런데 그 동안에는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데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동향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엊그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7월 인플레이션율이 5.4%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3개월 연속 5%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인데 한 몇 년 한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5%라는 인플레이션율은 상상도 못할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율이었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인상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보시면 전혀 지금 미국 시장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봄에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았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걱정도 미리 많이 해버렸고 미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골치 아픈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게 좀 지나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설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버려 가지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어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데 투자자들이 조금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사항 그건 뭡니까? 역시 두 가지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은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샤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지금 분위기로는 경제 봉쇄로까지 연결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 확산이 좀 제가 강하게 된다고 한다든지 해서 봉쇄 주요국이 봉쇄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통제가 잘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델타 변이가 뭐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테이프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연준이 치밀하게 가고는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걸 결정하는 변수는 뒤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고용 상황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뭐 그런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늦춰지거나 빨라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런 것 같고요. 네. 고용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고용은 아직 고용은 조금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이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인플레 고용 문제 연관 관계를 조금 이따 얘기해 보고요. 델타 이제 그 변이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 둔화를 시키는 그 압력, 델타 변이의 부정적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델타 변이가 이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럼 두 가지입니다. 공급망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공급을 줄입니다.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을 하죠. 네. 투자 심리를 억제하죠. 그렇게 수요도 축소시킵니다.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면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로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전문 분석 기관들 자료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델타 변이의 영향은 거의 뭐 0.1%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6.3% 당초 전망했었는데 한 6.2% 정도 조정되는 아주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고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전문기관의 분석으로 보면 그 악영향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보건 쪽, 생명,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충격이 심하게 돼 있는데 경제적 충격 쪽은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좀 스마트하게 이걸 대응을 하고 있다. 작년만 같아서 이런 정도의 변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 봉쇄 얘기가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경제 봉쇄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그런 경제 활동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지금 그동안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적어도 경제의 충격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조금 궁금한 아까 인플레 얘기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걸 나타내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조금 안정돼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뭡니까? 미국의 그 중앙 FRB를 좀 시장이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플레 우려가 생각보다 적은 겁니까? 국채 금리 움직임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 중에 하나인데 지난 연초에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급하게 오른 것은 다들 이유를 좀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주로 국채 금리 움직임을 설명할 때는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국채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전망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높을수록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를 지금 다 되돌아보시면 백신이 막 도입되면서 아주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좋아졌단 말이죠. 성장이 좋아졌죠.
그거와 동반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때? 그때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거. 그다음에 테이퍼링도 문제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수급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72%인가가 이제 아마 최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예. 그 이후에 근데 이 세 가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1.17까지 갔다가 최근에 1.3%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게 그게 보이는데.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센터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당초에 연초에 올랐던 이 부분들이 오버슈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민 반응을 했다.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연초가. 그래서 성장도 너무 과도하게 예. 장밋빛으로 전망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뭐 연준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설득들이 뭐 주요했던지 하여튼 이게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줄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게 그 얼마 전까지의 상황이었고 예. 최근에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조정이 됩니다만은 그렇군요. 그게 뭐 계속 뭐 지금 뭐 떨어진다거나 1.7까지 올라간다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이 성장의 흐름이나 방향, 네. 뭐 인플레 이런 것들이 아주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인플레 성장 이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버슈팅된 것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들은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테이퍼링 시기가 언제쯤이냐 또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 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흐름,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아요? 지금 2013년에 한번 연준이 테이퍼링 하면서 크게 되었지 않습니까? 뭐 신흥국 뭐 발작 현상 신흥국에서 뭐 자금이 빠져나가고 뭐 환율이 오르고 예. 미국 시장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번에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다리 두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보내줬는데요. 예. 작년 12월 FOMC 회의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용에 추가적인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으면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 고용이 아주 좋아지지 않으면. 네. 그럼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좋아지면 하겠다는 얘기죠.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반어법적으로 한번 슬쩍 던졌고요. 예. 금년 6월에는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들 질문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논의할지 안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네, 드디어 7월 뭐 얼마 전 7월 30일 FOMC 기자회견 때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신중하게,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볼 때는 뭐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9월 22일 FOMC 그때쯤 돼서 방향이 잡히고요. 방향을 보여주고 12월 FOMC에서 결정을 하고 12월에 결정을 하고 내년 1월에 시행을 하고 내년 1월에 시행이라는 건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실행하는 거죠. 거는 내년 1월이고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고용 시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고용이 매월 이제 그 첫째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예. 그게 지금 그 내년 저 연준 이사로 거론되고 있는 브레이너드 이사라고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죠. 의장으로 거론되고 브레이너드 있는데, 이사. 그렇습니다. 그분이 7월 30일 날 같은 시간에 말씀을 한 게 있는데요. 위기 전 수준보다도 미국 고용 상황이 400만 개 정도가 부족한 정도로까지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이 테이퍼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월 말 현재 얼마냐 그러면은 570만 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는데 그러면 400만 개 가려면 170만 개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7월 말에 새롭게 일자리가 나온 게 9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럼 8월, 9월 하게 되면은 이 조건이 충족된다는 거죠. 그럼 9월 말
그 통계가 10월 초에 나옵니다. 예. 그럼 그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고 있다. 느릴 있고 이런 게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점을 보려면 고용 동향을 주시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어찌됐든 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에도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많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센터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번 위기 때는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후진국은 좀 고생을 신흥국들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능력과 경기 회복 능력, 예. 경기 부양 능력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이 두 가지 능력에 있어서 더 탁월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주로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으로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독보적으로 이제 앞서가고 있고 아시아 좀 신흥국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요즘 조금 부진한 거죠. 그렇지만 뭐 저 세계적 표준에 따르면 예. 상당히 지금 뭐 위기가 없었던 것 그렇습니까? 같은 느낌으로 다른 좀 신흥국에 비하면 그래도 예. 세계적으로 다 뭐 신흥국, 선진국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회복을 좀 주도할 것이다. 그런 능력 면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24시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뭐 밀착 감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정책도 마련해 주시고 국제금융센터 최재형 원장과 함께 국제금융시장 동향 잘 체크해 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